대한민국 대표 정치 토크쇼가 되고 싶습니다. 정치 생쇼. 자, 이번 주 순서 2022년의 마지막 정치 생쇼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나오실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정치 최고의 패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박진영 숙명여대 개건 교수님 나오시죠. 네, 구멍으로 이제 나오시겠습니다. 구멍으로. 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퇴진하면 정말 국민들께 복 많이 받는 겁니다. 예, 윤석열 퇴진을 간절히 바라신다는 마음을 피력하시고 지금 내려오고 계십니다. 아이고, 우리 박진영 교수님 어서 오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올해도 이렇게. 자, 또 다른 대한민국 최고의 정치 패널입니다. 자,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님 나오시겠습니다. 아이고, 항상 요란하게 나오세요.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그래요. 자, 오늘도 역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2022년을 이제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됐는데요. 한 해 동안 우리 정치를 한번 좀 돌아보면서 또 아울러 2023년도 내다보고요. 또 오늘의 정치 현안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그 사면, MB 사면, 뭐 그래도 벌금이나 이런 거 추징금. 추징금은 MB가 다 냈고요. 네. 벌금이 안 냈지, 80. 벌금을 이제 150억인가 중에 예. 80몇 억이 남아있죠. 네, 그거 감면해주는 거예요. 감면해주는 거죠. 네. 아니, 부자한테 왜 감면을 해줍니까? 그러니까요. 아, 예를 들면. 부자 감세가 뭐 이 정부의 특징이니까. 뭐, 나머지 벌금 내면 뭐 거리에 나앉을 상황에 놓이거나 그러면은 뭐 조금 좀 고려해 볼 여지가 있을 텐데 그 부자한테 왜 벌금을 감면해 줍니까? 그래 놓고 서민들, 특히 그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지금 한계 상황에 내몰린 분들한테는 다 받아낼 거면서 말이죠. 아, 좀 화딱지가 납니다. 어쨌든 사면 자체도 말이 안 됩니다. 아니, 그리고 원래 이제 사면 배경이요. 박근혜 쪽 사람들을 다 이번에 사면시키고 이명박 대통령 사면시켜서 영남권 지지를 확보하겠다. 이 배경이 있었는데, 우병우도 지금 사면이 되고, 김기춘, 조윤선, 최경환, 이쪽이 다 사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지금 이번에 특히 사면이 경제인 사면 없고 다 정치인 사면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면권을 좀 제한할 필요가 있다. 이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박근혜 쪽 사람들, 다 이렇게 사면을 해줍니까? 뭐 정치 다시 다 나와라 이런 얘기입니까? 그런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특히 그 최경환 씨나 김기춘 같은 경우는 어떤 좀 이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김기춘 씨가 나이가 제가 알기로는 80이 거의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질의멸렬하고 그다음에 일부 아직도 이제 윤석열 치하에 이제 흡수되지 않고 있는 친박들 그런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죠. 아, 이렇게 또 사면 복권이라는 그런 선물을 주면서 지금 역할을 하라. 네,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이제 40%대 근접이 돼 있는데 지금 영남이 아직도 부정평가가 40%가량 돼요. 네. TK나 PK나 물론 이제 긍부정이 바뀌긴 했는데 긍정이 더 많아지긴 했는데 아직도 이 PK 쪽은 굉장히 좀 유동성이 큰 것 같아요. 지역 여론이. 그러다 보니까 이 사면 카드를 통해서 영남권의 지지층을 좀 한 번 더 결집시켜 보겠다라는 게 있고, 특히 이제 김경수 전 지사는 사면 불원서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사면 시켰잖아요. 네. 요건 이제 민주당의 지지층을 한번 흔들어가지고, 민주당에 있던 어떤 이게 결집돼 있는 지지층을 한번 또 깨보겠다. 요것도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면 갖고 되겠어요? 복권까지는 좀 돼줘야. 그렇죠. 뭐 그런 건 또 안 해주고 말이죠. 예. 어쨌든 이 사면권 남용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 이렇게 해서 또 힘을 한번 과시하는 건가요? 그렇게. 그래서 영남권에다가, 야, 내가 대통령 됐으니까 풀어주는 거야. 고마워해. 그렇죠. 아무래도 이 사면이라는 거는 이제 약간 통합의 행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를 또 이제 연출을 하는 거죠. 통합을 행보를 하면서 이분이 항상 윤석열 대통령 이중인격적인 행보가 항상 있었잖아요. 쥐가 집어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집어넣고 자기가 풀어주면서 통합이라고 그러고 지금 또 압수수색하고 최문순 지사님이나 이재명 대표 이런 소환하고 압수수색하고 이러면서 그러면서 통합 행보라고 하고 완전히 사람 정신
그게 분열되게 만드는데 아주 정말 도가 텄어요. 이들은 리플리 증후군 환자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정신 좋아, 분열, 빨리 가. 뭐 시원하게 해먹자 이거죠. 정신 분열 정부? 알겠습니다. 아이고 네. 저기 MB 사면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좀 상심하시겠어요. 그런 분들 많이 뵀는데. MB는 이게 경제사범이거든요. 네, 거칠게 표현하면 잡범이다. 잡범. 네, 자범이야. 그리고 김경수 지사는 정치범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사면을 할 때 왜 경제인들을 안 하고 정치인들을 우선으로 하느냐 이런 비판을 많이 하는데요. 그거 당연한 겁니다. 그렇지, 정치인은 공적인 일을 하다가 사고를 치거나 나쁜 일을 저지른 겁니다. 그렇지. 경제인은 뭡니까? 이윤 추구라는 사적인 일을 하다가 범죄를 그럼. 저지른 겁니다. 네, 그래서 경제인과 정치인은 엄격한 차이가 존재하는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 통합이라고 할 때는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사면을 한다. 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번에 전도가 됐어, 전도가. 네, 그렇죠. 완전 이번에 전도가 이거 됐어, 가치가. 선거사범이 1270명이 사면이 됩니다. 네, 근데 김경수 지사도 선거사범이에요. 예, 근데 왜 사면 복권까지 안 해주냐 이 말이에요. 음, 그 황당한 노릇이고 그다음에 본인이 사면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네, 사면을 원하지 않았는데 국가가 했다. 이거는 인권 탄압입니다. 범죄자라고 치더라도 수용된 사람이라고 치더라도 본인의 신체의 자유에 대한 의사를 밝힐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국가는 거기에 대해 가지고 응해주는 것이 이 자유라고 하는 자유를 지키는 국가의 의무입니다. 그걸 위배하고 있는 거예요. 뭐죠? 하나부터 열까지 다 엉망진창이기 때문에 지 맘대로 하는 거예요. 지 맘대로. 잘했고 무엇은 못했다 이렇게 말할 여지가 없어요. 그냥 다 하는 것마다 정말 말이 안 나오시죠? 개망난이 짓입니다. 네, 정말 이번에 헷갈려요. 친박들을 사면을 많이 한 게 난 보수야. 나 이념 있는 사람이야. 보수 다 모으겠어. 그런 식의 하나의 이 이벤트인 것 같아요. TK, PK 보수층에게 네네네. 어필하기 위한 것이고, 그쵸. 그러면 국민통합행보가 아니네요. 그렇죠. 반국민통합행보네. 예. 그리고 지금 기독교 더 결집을 시키기 위해서 교회 열심히 가잖아요. 네. 예, 그것도 그 행보가 되게 많거든요. 지금 예. 교회 가는 행보가. 예. 그러니까 이제 선거 앞두고 있고 또 이제 당대표 선거 하니까 이제 지금 조금 지지층이 보수층이 결집을 했는데 이걸 또 가속화시키겠다. 이 행보인 거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사면 소식을 짧게 살펴봤고요. 여론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여론은 일단은 이제 리얼미터 어저께 나온 자료는 대통령 긍정평가 41.2, 부정평가 56.6에서 0.1%포인트 상승했는데 이제 이거를 계속 요게 추세가 유지돼서 더 올라갈 거냐. 0.1% 올랐는데. 근데 지금 난리 났어요. 나는 60% 된 줄 알았어요, 지금. 근데 어쨌든. 제가 예전에 네. 90년대 초반에 네. LG 프로야구 팬이었는데 해태를 그렇게 못 이겼어요, LG가. 그러다가 한번 1대0으로 이겼는데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쵸. 해태가 참패했다고. 1대0으로 졌는데 참패했다고 얘기를 한 거야. 지금 딱 그런 상황인 거죠. 2대0으로 이겼으면은 야 이건 완전히 괴멸이겠다. 그렇죠. 그 2대0으로 LG가 해태를 이기면 해태가 괴멸됐겠다고. 그렇게 우리 해태 팬인 선생님이 또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그때 LG 팬들 섭섭할 수 있겠지만 LG를 DTD라고 했습니다. 다운 팀 이즈 다운. 결국은 내려간다. LG가 잘해봐야. 그 당시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지율이 마치 이게 저관여층 한 60% 된 줄 알 거예요. 하도 그렇지. 언론에서 막 상승한다, 계속 상승한다, 0.1도 계속 상승한다 막 이러니까. 근데 못한다가 55%가 넘어요. 그렇죠. 지금. 아직은 네. 이 전반적인 상황이 안 좋습니다. 리얼미터가 굉장히 여권 지지층이 많이 표집됩니다. 저게 아마 여권 지지층의 최다 표집되는 권위 있는 여론조사가 아닌가 싶은데 나머지 것들 45%까지 갔다는 그런 거는 다 빼고 45% 그거는 진짜 문제가 많은 완전 조사고요. 큰 거죠. 네. 리얼미터를 그래도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여론조사 중에 하나로 본다면은 이게 그 여권 지지층이 가장 많이 표집되어 있는 여론조사예요. 근데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럼 네. 리얼미터에서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네. 왜 그것만 보냐? 뭐가 여권 지지층이 많이 표집됐냐? 지금 정당 지지율을 봐라. 정당 지지율 민주당 42.9, 국민의힘 41.0. 더 많다 지금 민주당이. 아니 근데 이제 리얼미터 조사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이 여론조사 회사가 갖는 그런 어떤 경향성, 하우스 이펙트라고 하나요? 예전부터 그게 좀
리얼미터는 보수층에서 조금 더 우리 여론조사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네. 지난 대선 전후로 해서 여론조사 회사를 만들까 했는데 김용민이가 만들었다가 하는 순간에는 뭐 그게 김용민 여론조사니까 이 지모층만 열심히 답변하고 보수는 에이 하고 끊어버리고 그러면 여론조사가 공신력이 없잖아요. 거꾸로 될 수 있어. 보수가 더 열심히 그런가? 잘합니다 이렇게 답변할 수도 저는 있어. 뭐 갤럽 정도 외에는 네. 한국의 여론조사 회사 자체에 좀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전 뭐 리얼미터 그 경영진도 알고 하지만은 네. 리얼미터가 한국 정치에 해악을 끼친 거 많습니다. 잘했다 못했다 두 가지로 구분해서 질문을 고정적으로 던지기 시작하는 회사인데요. 굉장히 나쁜 방식입니다. 이 지금 응답률이 사실은 되게 중요해요. 응답률이 얼마예요? 지금 리얼미터 거 3.3%거든요. 이게 지금 장재원 커트라인에 장재원 커트라인에 다 들어가요. 지금 ARS로 조사하면 장재원 커트라인? 5% 이상 되지 않으면 공표 못하게 해야 된다. 법을 만들겠다고 했어요. 장재원이 그랬어요. 네, 제가 지금 그 좀 전에 말씀하신 45% 그 국민 리서치 그룹은 0.8%예요 응답률이. 0.8% 그거 갖다 버려야지 그거는. 그거는 진짜 그거는 그 회사 사람이 나와서 그 회사 대표가 나와서 왜 0.8이 나왔는지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왜냐면 3일 동안 조사를 했어요. 3일 동안. 3일 동안 조사했는데 0.8? 응답률이 0.8이에요. 그러면은 리얼미터 조사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윤석열이가 너무 미워. 네. 근데 답변하기 싫어. 그냥 끊어버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안 잡혀. 안 잡히니까 그게 많죠. 그게 침묵의 나선이거든요, 결국에는. 그래서 지금 그러면 장재원 커트라인대로 5% 안 되면 공표 못하게 하고 거기에 만약에 진짜 국회의원 누군가가 하나를 더 해야 돼요. 여론조사 폐해가 너무 심각하니까. 그 여론조사 회사 대표하고 그 정치조사 경력 이력까지 다 같이 공개해야 하는 거를 법적으로 아예 제도화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이 지금 뭐 리얼미터라든지 이런 특정 회사가 대선 후보의 그 경선 조사 이후에 그 후보를 위한 지표 조사를 했었다. 이러면은 이 조사 회사가 그 끝나고 나서도 계속 이 무슨 지지율이나 이런 걸 발표를 한다라고 하면 이거 되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선호의 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좋아하는 강도의 문제인데 네. 지금 여론조사에 잡히는 사람들은 정말 좋아하거나 정말 싫어하는 사람들만 잡히는 겁니다. 이 강성 여론이 전체적인 것들을 좌지우지하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 게 지금의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강성 여론조사만 보면 그럼 40대 60이네. 그게 이제 적절치 못하고 이게 여론을 또 왜곡시키기 때문에 저는 뭐 장재원법이 그 의미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 지금 ARS에서 다 접어야 돼요. 접어야 됩니다. 할 수 접어야 없어요. 된다고 봅니다. 공표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오로지 그 100% 휴대전화의 그 안심번호. 그게 가장 베스트인데 그러기에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조사회사 감당을 못해요. 가상 번호 플러스 면접 조사로 가면 이건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게 한국갤럽이고 NBS죠. 갤럽도 그 가상 번호를 안 써요. 돈이. 왜냐면 그 번호 사는 데부터 돈이 들어가요. 갤럽은 자기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RDD로 걔네는 하거든요. RDD 번호인데 이제 유무선 섞어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 MBS가 이제 가상 번호 이용한 전화 면접인데 그래서 2주마다 하잖아요. 매주 할 수가 없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지금 뭐 40%가 넘어가고 45%에 육박하는 이 여론조사는 그냥 갖다 버려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저는 그 회사가 왜 0.8밖에 안 나왔는지 알아요. 왜? 이거 말하면 또 그 회사 바꿀까봐 내가 얘기 안 하는데, 네. 070번으로 조사를 했기 때문에 3일 동안 했는데 0.8%밖에 응답률이 안 070이면 나는 아예 그냥 받질 않아. 070을 누가 받아요? 전화를 핸드폰으로 들어오거나 이러면. 글쎄 말이야. 안 받아요, 아무도. 집 전화도 들어와도 안 받고, 070 번호는 다 이게 스팸 번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어떻게 근데 그런 번호로 이 조사를 하느냐. 이거는 조사회사가 자체가 지금 정신이 없다는 거죠. 이게 조사회사 자체가 조사를 모르는 사람이 조사를 한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는. 아니, 우리나라 조사회사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유력 조사회사들 오차율 계산할 줄 모릅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SPS에서 그냥 돌리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SPS 돌리면은 그래도 조사를 좀 하려고 하는데. 아니, SPS에서 돌리고 기본 나와 있는 퍼센테이지 율에 맞춰서 할 뿐이지, 네. 모집단 선정 방식이라든가, 이거 대부분이 공부 안 한 사람들이죠. 단언컨대. 그렇게 하면은 너무 지금 업계가 폄하가 되니까. 단은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하여간 지금 여론조사에 휘둘리지 말라. 뭐 이런 정도로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하면은 이 특정 회사가 만약 윤석열 캠프에 경선 이후 조사를 했었다. 네. 근데 이 회사가 갑자기 언론사 하나랑 손잡고 나와서 이 지지율 조사를 한다. 이거 말이 돼야 안 돼요?
그거 안 되지. 안 되잖아요. 도의적으로도 안 도의적으로 안 되니까 그것까지는 밝히라는 거예요. 그거 하지 못하게는 안 할 테니까 내가 윤석열 캠프 조사했다라면 그 정치 이력은 밝혀져야 우리가 유권자들이 판단한다는 그렇지, 거죠. 그렇지. 예. 아, 이거 뭐 누가 저런 걸 만들면 어떨까 싶어요. 어? 여론조사 공사를 만들어가지고. 공사. 공사. 그 얘기도 있었어요. 또 공사를 만들어서 어. 그 조사하고 난 거 검증 작업을 하자. 아니, 그게 공사가 어려우면은 네. 국회에서 국회에서 독립적으로. 뭐 독립적으로 할 수도 있는. 뭐 국회 입법조사처인가요? 아니 민간에서 하는 걸 뭐 말릴 수는 없는데요. 네. 말씀하신 근데 것처럼 그게 너무 정치에 영향을 미치니까 그런 허들을 거죠. 둬야죠. 허들을 그러니까 둬야 된다고 봅니다. 그 김어준 총수가 얘기한 게 여론조사가 가스라이팅 한다고 표현을 했잖아요. 국민을 정치와 관련한 그 유권자들 가스라이팅을 한다. 그래서 허들을 좀 높일 필요는 있어요. 허들을 둬야 이렇게 되고 개지랄을 떠는데 말이죠. 정치인, 언론인, 여론조사, 회사 이 삼각 구조로 이 짬짬이가 되는 구조는 법률적으로 막아야 돼요. 그게 제일 무서운 구조예요. 그러면 진짜 이거를 뒤집을 수 있어요. 여론을 조사를 가지고. 아니, 일개 업체 하나 뭐 저기 정부 권력자들이 압박가하는 거 그거 일도 아니죠. 그래서 그 압박받은 여론조사 회사가 질문에다가 온갖 독을 섞어가지고 그 정부 권력에게 기분 좋을 여론조사 결과 만들려고 하는 거 그거 전혀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왔습니다. 제가 단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안철수, 윤석열 단일화 과정에서 자 단일화하는 그 찬성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여론을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여론조사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을 거 아닙니까? 애초에 첫 질문을 여론조사를 하면서 단일화를 하려고 하면 여기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딱 그럼 찬성합니다. 그죠? 그럼 찬성하는 사람들 대상으로서 윤석열, 안철수에 대해서 지지율을 물으면 당연히 높게 나옵니다. 네. 설문지 순서에 따라 가지고도 여론을 조작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쵸, 수없이 그런 일들이 있어 왔습니다. 설문지 순서로 여론이 이렇게 미세하게 조정할 수 있는 거는 그게 진짜 그 뭐랄까요? 그러니까 이제 여론 조작이라기보다는 이제 그렇게 의뢰를 받아가지고 할 때 이제 문항 구성을 통해서 여론을 어떤 흐름을 만들 수 있고 지금 ARS가 가장 큰 문제가 이 응답자 특성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그 ARS를 통해서 이제 어떤 특정한 수치가 나오고 그게 보도가 되잖아요. 보도가 되고 나면 다시 한번 ARS 또 조사하면 그게 또 반영이 돼요. 되지. 여론이 반영이 야, 돼서 요즘 저 윤석열이 올라가나 지지율 보다. 올라가는 게 저 예, 추세나 예. 보구나 하면서. 그러면서 한번 또 보도가 그거 엄청 보도가 많이 되거든요. 예. 저는 이렇게. ARS 조사는 법적으로 못하도록 만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장제원 커트라인이 그런 게 사실 민주당에서 먼저 나와야 돼요. 그런 이야기들이. 알겠습니다. 네. 아, 저 장재원이가 모처럼 그 밥값을 했네요. 어? 일생에 그 쓸데없는 정치인으로 알고 있었는데, 예. 제가 한번 그 미국에는 ARS 조사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미국은 조사를 이렇게 많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많이 하지도 않고, 예. 그리고 미국은 그런 그 정책 조사, 물론 하긴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막 그 시장이 오염될 정도로 이렇게 많이 하지는 않아요. 워낙 땅덩어리가 넓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어제, 벌어진 일. 최고의 그 사건은 그거였죠. 최대 사건은 그거였죠. 그 무인기. 예, 그렇죠. 오늘 무인기가 보도가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예. 김포, 파주, 그리고 심지어 서울, 용산, 용산까지 갔다는 얘기가 그 얘기가 있어요. 있어요. 예. 아니,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뭐 우리가 대응을 했다고 그러는데 뭐 100발인가 쐈다고 그러는데 한 대도 못 맞추고 그리고 우리 정찰기가 도리어 추락을 해가지고 다행히 그 타신 분들이 다 무사하시다고 하니까 너무나 참 윤석열 대통령 탓입니다. 윤탓. 예, 모든 것이 대통령 탓입니다. 그도 그런 게 이게 뭐냐 도의적 책임 정도가 아니라 아니 용산에 국방부 몰아내고 거기 그 자리 들어가서 대통령실 만든 사람이잖아요. 국방력이 약화됐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는 또 지난 8월에 낙탄 사고 북한에게 거꾸로 미사일. 그 겁먹게 하려고 쐈는데 그 우리한테 떨어졌잖아. 그러니까 로거꾸 미사일. 그 윤석열 대통령 탓이라는 게요. 우리 보통 이제 공직자들을 영혼이 없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공직자들은 어떤 영혼이 주입됩니다. 대통령의 영혼, 정권의 특성에 맞춰서 영혼이 주입됩니다. 아유, 그럼 우리 그 대통령이 듬성듬성하고, 네. 아유 대충 하고, 군대도 안 갔다 오고, 별 관심 없고 꼼꼼하지 않으면은 공직자들도 똑같이 그렇게 움직입니다. 공직자들 영혼에 지금 알코올이 주입됐어요. 그렇게 봐야 됩니다. 예. 이거 어떡합니까, 이제 앞으로? 지금 북한이, 이렇게, 무인기 띄웠는데도 뭐, 한 발도 못 맞추네, 얘네들. 뭐 굉장히
능력이 없구만.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 안티드론건이라고 이런 그 무인기 날아왔을 때 그 쏘는 그런 무기 체계를 이제 개발하고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 지금 이 국방 뭐 자주국방 해갖고 무기 수출 홍보는 많이 하는데 그거는 현 정부가 한 게 아니에요. 이전 문재인 정부가 했던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결실을 맺는 건데 그것만 홍보를 하고. 그 무기 체계와 관련한 이런 좀 그 아까 그 로커급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너무 지금 심각할 정도로 이게 대응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6시간 동안이나 뭐 발표가 없었다면서요? 그렇죠. 저때 강릉 낙탄 때는 8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야. 대통령이 그쪽에 별 관심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NSC도 안 열리고. 개를 불러다가 거기서 회의를 하고 MB 때도 회의하고. 사실은 국방이 굉장히 흔들렸잖아요. 그렇죠. 보수 정권 때 또 이명박도 군대 안 갔다 온 사람이에요. 그렇지. 말만 그 자주국방 이야기하고 북한과 적대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로는 어떤 준비도 안 하고 구체적인 준비를 안 하는 거죠. 그렇지. 이런 거 봐서는 야 이게 앞으로 북한이 오판을 하면 어떠나. 뭐 그거는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예. 미국이 있으니까 예. 참 표현이 그렇습니다. 미국이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일본이 우리를 우습게 여기면 어떡하나. 국방안보상으로 이 염려도 들어요. 네, 그런 지금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예, 근데 아니 한번 이렇게 극단적인 상상이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독도를 침탈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이제 전쟁 나는 거 아니에요? 전쟁? 네. 누가 전쟁할 수 있어요? 여기 대한민국에서 국군이 전쟁 결정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건 미국이 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독도에 우리나라 지금 경찰이 주둔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경찰이 주둔하고 있는데 중무장한 상태에서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뭐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만 그런 이제 우려는 존재합니다. 네. 그게 미국 결국은 이제 분쟁 지역이 돼가지고 국제 해양 재판소로 가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겠죠. 그 상황에서 미국이 우리 편 들겠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니까 국지전 하다가 전쟁 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번에 그 무인기 문제도 가장 위험한 건 그겁니다. 민간인들에게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거.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위험한 거죠. 영문도 모르고 김포공항, 인천공항에 그 승객들이 1시간 동안 이륙이 늦춰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위험한 건 뭔가 하면요. 단순한 상호주의에 의해 가지고 똑같이 북한에다 무인기 날렸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 정부 날렸을 겁니다. 아, 짐작컨대. 한번 그 기사나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분명히 그런 조치를 취했을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 그냥 뭐 아무 의미 없이 날리는 거죠. 뭐 박살이 나든. 박살이 나든 말든 저쪽에서 날렸으니까 우리도 날린다 해서 대응하는 그런 식의 지금 시스템을 짜놨습니다, 지금. 그럼 우리가 무인기를 보냈다? 저는 보냈을 거라고 봅니다. 한번 검색해, 저기 혹시나 누가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분명히 보냈을 겁니다. 그렇게 할 사람들입니다. 예. 이은영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발적 국지전이라는 것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라든가 위험성에 대해서 별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이런 일이 벌어지려면 당장 해야 되는 것은 북한에 대해서 한국 정부와 그다음에 미국 정부까지 동원해서 강력한 항의를 하는 것이 우선적인 조치가 되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북한에서 상응하는 사과라든가 어떤 재발 방지책이 존재하지 않을 때는 외교적 라인을 통해서 제재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어떤 뭐 국방 조치를 통해서 응분의 조치를 하는 것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 단발마적인 이 반응 조치하겠다라고 아마 그런 식으로 그 공언을 했기 때문에 그런 상응하는 조치가 있었을 겁니다. 아니, 이 와중에도 지금 전 정부 탓을 해요. 전 정부 때 그 훈련이 부족해서 군 훈련이 부족해서 이 무인기를 격추하지 못했다. 그 이런 뻥이에요. 그래요? 훈련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한다니까. 진짜 이 와중에도 못하면서 이렇게 막 떠드는 게 네. 우리 독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독도를 이야기할 때 우리 실효적 지배, 현재적 지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국방과 안보라는 것은 현재적 시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아니 지금 집권하고 지금 6개월이 지났는데 전 정부 탓을 아직도 해? 그러니까요. 아이고 참. 지금 7개월이에요. 한 달 또 지나갔어요. 네. 한 달 또 지나갔네요. 그러면서 수년 동안 훈련이 부족했다라고 얘기하더니 드론 부대 설치를 앞당겨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참. 그냥 막 떠드는 겁니다. 그냥. 정말 참 이런 인간이 어떻게 유사시에 아니 지금 북한이 대비할 수 있겠는지, 북한이 대응할 수 있을지. 드론 무인기가 1000대가 있대요. 그래서 2020년부터 문재인 정부가 저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아까 말한 드론샷인가 그걸 만들어 가지고 계속 훈련을 하고 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데 무슨 이제 또
저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뻘소리 하고 있는 뻘소리예요, 거예요. 뻘소리. 뭐 저기 이미 특목고가 있는데 특목고를 만들겠다고 그러니까 그런 거죠, 대선 지금. 공약으로 내세운 거나. 예. 아유, 저 꼬라지 보세요. 저게 뭐 하는 겁니까, 저게. 아이고, 진짜. 자, 그래서 또 어제 그 회의 시간에는 수보 회의인가요? 네. 김은혜가 있는 거 보니까 수석 보좌관 회의. 개를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요. 예, 개 사랑이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 저 윤석열이가. 그러니까. 예. 우리 저 이은영 소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저는 어제 걔는 이제 삼성에 갔다가 그 안내 반려견 은퇴견을 이제 데리고 온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전에 저 개를 이제 데리고 옴으로써 개가 11마리래요. 개하고 고양이하고 합쳐서 11마리래요. 집에? 예. 야, 그게 어떻게 가능해? 그러면서 자기가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받은 선물 중 가장 행복한 선물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막 사진 찍었어요. 저렇게 막 저 안내견하고 같이 사진 찍고. 야, 그러면 올해 가장 큰 선물은 대선승일 텐데. 그게 아니고 개 선물 받은 개만도 거야. 못한 대선승이네. 그래요, 개만도 지금. 못한. 아이고. 네, 근데 저는 저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저 그림은 사실 저 개만 이뻐요. 개만 개는 저 옷 이뻐요. 좀 보세요. 저 옷 좀 보세요. 또 저렇게 어제 또 뭐 먹고 나온 옷 복장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진짜. 자세가 좀 흐트러져 있잖아요. 예. 근데 저 개를 왜 저렇게 많이 키울까? 저는 개를 안 키워서 개는 좋아하지만 개를 안 키우는데 좀 잘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개를 키우는 사람 개가 좋으세요? 고양이가 좋으세요? 저는 개가 좋아요. 개가 좋으시구나. 그것도 성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선배님은 개 좋아하세요? 고양이 좋아하세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아, 관심이 없고. 저는 네. 극렬한 네. 거의 극단적 고양이 사랑. 오, 고양이 사랑하세요? 화날 땐 저는 개를 좋아하거든요. 고양이 그렇습니다. 무서워해요. 고양이처럼 예쁜 동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요? 네. 네. 고양이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난 세상에 고양이만 보면은 길 가다 길고양이 봐도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배고플 것 같으면 인근 저 편의점 가가지고 참치 따옵니다. 참치를. 예. 그런 거 먹이면 안 되는데. 안 좋다고 양념된 하는데. 거라든가 뭐 기름기 넣은 이런 거 먹으면 안 되는데. 동물들한테. 굶기는 것보단 낫죠. 저 보세요. 저 사진은 정말 저 고양이가 제 팔을 물었거든요. 네. 그 피가 났어. 얼마나 세게 물었는지. 어머머. 저 지금 여기 웃는 게 아니에요. 저게 지금 고양이가. 저 친구 저 대단한 고양이였어요. 근데 네. 그 애견가들이 지금 1,500만이에요. 그 애견가들이. 근데 그 개를 사랑하다 보면 그렇게 키운대요. 막 9마리, 10마리 계속 들인대요. 고양이는 그런 경우 봤어요. 한 마리 들이면 또 다른 또 한 마리 또 데려오고 들이고. 불쌍해갖고 계속 데려온대요. 그렇지. 예. 그래서 저 두 사람이 부부가 개를 좋아하는 거는 맞는 것 같아. 맞는데 근데 그러면 그 김건희 씨가 좋아하는 그 개사랑과 윤석열 대통령이 좋아하는 개사랑이 좀 다르지 않을까? 누군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둘이 있는 시간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김건희 씨 입장에서는 이 남편을 건사하기가 힘들잖아. 그러니까 이제 개를 확 그냥 놓는 거야. 그러면 본인이 남편 건사 안 해도 개하고 남편이 노니까. 그래서 개를 저렇게 계속 하는 거 아니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이게 무슨 얘기야, 도대체? 아니, 내 얘기가 아니고. 남편을 건사할 수 없으니까, 개 보고 이제 남편 건사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개하고 이제 놀면서 시간을 보내게 하는 거죠. 안 그러면 저런 그 매개체가 없으면 내가 계속 뭔가 개가 챙겨야 없으면 되잖아. 어떻게 되는 거야, 그 김건희한테? 내가 계속 뭔가 남편을 챙겨야 돼. 뭐 밥때를 챙겨주든지, 잠잘 때를 챙겨주든지 계속 챙겨야 돼. 저는 뭐 정치는 이제 뭐 이 동물들 반려견이나 반려묘 이렇게 사랑하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만은 늘 책이라든가 다큐멘터리라든가 이런 거를 끼고 살아야지. 대통령이. 그렇죠. 대통령이 아니라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런 게 저는 우선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가를 활용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좀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김건희 씨가 개를 저렇게 계속 하는 거는 본인이 자신의 시간을 갖고 개들과 남편과 시간을 보내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닐까라는 추측을 누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편하게 해서. 개를 키우지 않고 다 저 윤석열이 키우게 한다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남편이 들어와도 정신이 없잖아요. 개하고 11마리하고 노니까. 그래서 저기 그 서울대 법대 나온 사람이 교양 수준이 전부 저것밖에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 지적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리고 그 아크로비스타에서 개를 키울 때는 그 집에서 개를 10마리 다 키운 거잖아요. 네. 풀어놓고. 네. 그럼 지금 관저 들어가서는 도대체 어떻게 키울까? 네. 이게 진짜 궁금했거든요. 네. 근데 들리는 말에 의하면
보통은 밖에서 키워야 돼요, 개를. 왜냐하면 그렇지. 예. 관저에 자기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경호원도 있고. 5년 뒤에는 또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와서 살아야 되는데 그 사람이 개 알러지가 있으면 어떡해. 근데 지금 들리는 말에 의하면, 소문에 의하면 개들을 안에서 키우는데 25평 정도의 공간을 별도로 만들어서 거기서 풀어놓고 키운다는 얘기가 있어요. 관저에서?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건 진짜 야, 운영위에서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아. 개를 어떻게 키우는지. 아니 뭐 사료값이나 이렇게 들어가는 거 있는지 이런 거는 확인할 수 그거는 다 있잖아요. 본인이 내야 돼요. 본인이 내야 네, 돼요. 그렇지, 아니, 당연히. 문재인 그거는. 대통령도 고양이 그건 다 사료 본인이 다 냈어요. 본인이 했어. 문 대통령이 그런 전통을 만들었지. 그래서 저는 저 개를, 물론 개 사랑을 하시니까 너무 좋은데, 저 개를 어떻게 키우는지 관저에서 이거는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저 개의 공간을 문재인 대통령 바깥에다 키웠어요. 그러니까 마당에다가 별도의 그 우리를 만들어서 키웠는데, 만약에 저거 때문에 관저 안에 별도의 공간을 만들어서 리모델링 할 때 했다라고 하면 이건 우리 세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지. 우리 저 세금으로 이제 윤석열이 그 개를 이제 키우는 거고, 개 그렇죠. 고양이를 키우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다는 거죠. 개가 몇 마리? 11마리예요, 지금. 11마리. 개와 고양이는? 고양이 합쳐서 11마리. 합쳐서 11마리. 예. 근데 들리는 소문에 따르면은 25평가량의 개와 고양이를 키우는 공간이 별도로 관저 안에 같이 만들었다. 이 얘기가 있어요. 야, 이거 좀 궁금하잖아요. 개팔자가 아주 정말. 상팔자야, 개팔자가 상팔자네. 상팔자. 개팔자가 상팔자야. 오늘 재밌는 얘기 들려주셨네. 그러니까 참 진짜 궁금하지 않아요? 그래요. 이게 반려동물 문제가 예. 이 선진국이라든가 이런 교육에서는 굉장히 하나의 이 생활에서 중요한 요소가 돼 있잖아요. 엄청 중요해요, 네. 지금은. 요소가 돼 있는데 예. 뭐 그런 뭐 그걸 하지 말자는 건 아닌데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소외계층에 대해서도 한 번씩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개를 좋아하니까 그 집에서 그 개하고 이제 시간을 보내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 아니에요? 정신 없죠. 개 한번 생각해 부인하고 보세요. 말 섞을 시간도 없어, 없겠네. 없어. 그렇게 집안에서 개를 이렇게 자꾸 개를 상대하다 보니까 밖에 나와도 자기 부하들도 다 개인 거야. 그렇잖아요. 예. 야, 개를 11마리를 키운다. 이게 진짜 한 마리 키우는 것도 만만치 않은 일인데. 그러니까요. 예. 근데 개를 사랑하는 분들은 10마리, 11마리 계속 키운대요. 아니, 그렇긴 하지. 예, 아니, 예. 뭐 잘못됐다는 얘기라는 게 아니라. 그렇죠. 우리 세금으로 그렇죠. 그 개들을 키우는데 쓴다면은 그거 굉장히 곤란한 일이지. 그렇죠. 그건 한번 운영회 같은 데서 이 개를 어떻게 키우는지 이걸 좀 정말 따져볼 필요는 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근데 뭐 이제 키우는 건 자유인데 저런 게 기사로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너무 좀 불쾌하지 않아요? 저게 그 사진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개와 관련한 사진이. 특히 이제 그 크리스마스 연말에 삼성 가서 그 개 만난 영상이 나왔는데 김건희 여사가 아 귀엽지 하고 막 반말하더라고요. 대통령한테. 대통령 어깨에다 막 개 올려놓고 아, 대통령한테 반말했어요. 반말했어요. 그 영상이 있어요. 개 코바나 컨텐츠 귀엽지. 수준의 홍보 이벤트다. 예.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인절미들아 막 이런 게 나와요. 인절미라 그래. 걔한테 인절미들아 막 이렇게 말을 해요. 아유, 뭐 저기 저 우리 윤석열은 또 개고기로 불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 근데 예. 저분이 정말 개를 사랑하는지 우리 경선 때 결정적인 의문이 있었잖아요. 먹는 개와 키우는 게 다르다고. 아, 그런 말 했어요. 그런 말 참. 했었어요. 그럼 아직도 그 네. 식용개를 먹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중 인격자라고 그때 나왔는데 지금도 저 개 관련한 거 나오면 그 얘기가 댓글에 되게 많이 나와요. 인종차별 이중 비슷한 건데 그건. 나는 먹는 개와 식용개는 개차별이네. 다르다. 아니, 개를 키우지도 않고 또 뭐 그 저기 네. 뭐 개를 그렇게 특별히 사랑하지는 않지만 보신탕하면 그러니까요. 반려개와 먹는 게 다르다라고 이중적 인식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국민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렇지. 똑같이 차별하는 네. 거죠. 세금 똑같이 냈는데. 네. 예, 그래요. 말 잘 듣는 국민과 반대하는 국민을 갈라. 사면도 차별해서 하는데.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지. 예, 예. 자, 우리 또 어떻게 광고할까요? 광고합시다. 예, 저 광고지가 없네. 어떻게 광고지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지. 예. 자, 그래요. 개 이야기 너무 재밌었습니다. 아유, 우리 저는 이은영 소장님한테 쏠쏠한 또 우리의 정보를 얻습니다. 예. 정말 우리 2022년의 그 정치인은요, 대선 패배로 정말 우리 모두가 스트레스를 머리 끝까지 받았던 한 해였습니다. 자, 이럴 때는 벨루가 세라믹
괄사 마사지기로 여러분들 스트레스로 온몸이 뻐근하고 혈액순환이 되지 않을 때 바로 이것. 네. 벨루가 세라믹 괄사 마사지기를 여러분 이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깊어진 팔자주름을 리프팅하고 싶으신 분들, 다리 허벅지 등의 부위가 자주 붓는 분들, 네. 운동으로 뭉친 근육 때문에 힘드신 분들에게 단 하나의 제품으로 전신 관리를 셀프로 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품이 바로 벨루가 세라믹 괄사 마사저입니다. 네,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아이고, 너무 시원하네. 괄사라는 표현이 정말 좋네. 필요하신 분이 좀 나와 계시네, 저기. 아이고, 저 평소에 좀. 좋아요, 그게? 벨루가 세라믹 괄사 시원해요. 마사지기를 쓰셔야지. 예, 우리 축 늘어진 피부에는 딱 이거예요. 예. 자. 이 벨루가 세라믹 괄사 마사지기는요, 의료기기 개발 전문 업체인 DT 헬스케어와 20년 경력의 도자기 회사 리오부가 공동으로 개발해서 만든 겁니다. 벨루가 세라믹 괄사. 인체공학적 설계로 제품을 쓰실 때 그립감이 탁월해서 6가지 신체 부위, 얼굴, 턱선, 승모근, 거북목, 네, 종아리, 허벅지 등 필요한 신체 부위에 쫙 붙는 느낌입니다. 피부 깊숙한 곳까지 힘이 전달돼서 탁월한 개운함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국내산 얼굴이 점점 빨개지겠어. 네. 국내산 최상의 벡터와 너무 세게하신다. 유약으로 피부 트러블 걱정은 끝입니다. 섬세한 다듬기 작업을 하나하나 개별 작업을 통해 검수하고 만들기 때문에 정말 부드럽고 매끄럽고 시원해요. 시원해. 예. 희한하네. 예. 이게 자, 피부 깊숙한 곳까지 전달돼 가지고 정말 탁월한 개운함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자, 국내산 최상의 벡터와 천연 유약으로 피부 트러블 걱정은 끝. 섬세한 다듬기 작업을 하나하나 개별 작업을 통해서 검수하고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정말 부드럽고 매끄럽고 소중한 피부에 직접 사용하실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저가의 제품들은 대부분 양면 활용이 불가능해서 시원하다. 오일이나 수딩젤을 쓰실 때 불편한데요. 제품을 바닥에 놓고 가마에 넣는 방식을 쓰기 때문에 유약이 한쪽으로만 처리되어 있어서 표면이 균일하지 못할 경우 자칫 오일 등에 의해서 손에서 미끄러져서 피부에 스크래치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자,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은 피부가 상하실 수 있고요. 세균 증식 때문에 세척해서 말려서 활용해야 하는 불편함도 있습니다만 이게 도자기 성향이에요. 네. 예. 프리미엄 세라믹 괄사 벨루가로 이렇게 림프 마사지를 통해서 혈액순환 개선으로 무너진 밸런스와 라인을 잡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선물용으로도 매우 좋습니다. 벨루가 세라믹 괄사 마사지기. 네, 뭐 전기가 들어가지도 않고요. 예. 매일 3분씩 이렇게 하시면은 네. 이름은 굉장히 고급지다. 벨루가. 네. 얼굴도 작아진대요. 예, 그래요. 나중에 야, 지금 저 식사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예. 얼굴이 작아지는데 너무 열심히 하시면 얼굴이 없어집니다. 그런 좀 부작용이 있으니까 여러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우곰탕으로 모시겠습니다. 오늘 진짜 또 아이고 세상에. 횡성 이만큼 먹어야 되는 거요? 네, 일품 한우곰탕. 밥만 먹을게요. 그리고 최현석 한돈 한우 직화 스테이크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모시도록 우와. 하겠습니다. 자, 국물만 먹기는 너무 허하고 스테이크만 먹기는 이거 좀 진짜. 아쉬운데 자, 그럴 때는 이거 난리네, 일품 난리. 한우곰탕과 한돈 한우 직화 스테이크를 함께 먹을 수 있는 특급 구성이 있습니다. 자, 김용민닷컴에서 테이스티9의 일품 한우곰탕과 직화 스테이크 세트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일품 한우곰탕은 강원도 횡성의 대표 특산물인 횡성 축협 한우를 야, 죽인다. 숫자겁으로 한 땀 한 땀 지방질을 제거해서 국물이 매우 맑고요, 담백합니다. 거기에다가 감초와 황기, 무, 양파, 마늘, 생강을 듬뿍 넣고 이 정말 우렸습니다. 정말 맑고 담백하지만은 깊고 진한 맛까지 느낄 수 있는 곰탕이 되겠습니다. 자, 너무 뭐 그냥 맛있어요. 곰탕으로 드셔도 좋고 육개장, 만둣국, 김치찌개, 잔치국수 등 감칠맛이 필요한 어떤 음식에도 고기가 엄청 들었네. 베이스 육수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현석
한돈 한우 직화 스테이크 그것도 한번 드셔보세요. 너무 맛있어요. 네, 최현석 한돈 한우 직화 스테이크는 스타 셰프로 유명한 최현석 셰프가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만든 질 좋고 저렴한 직화 스테이크입니다. 진한 육향과 풍부한 맛있다. 육즙을 제대로 즐기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 오, 너무 맛있어. 수입 고기 아닙니다. 한돈과 횡성 축협 한우로 빚은 고기를 오븐에 한번 직화로 맛있어요. 한번 구워서 스테이크의 불맛이 여기다가 이거 네, 하나 은은하게 올려가지고 살아있는 먹어야 되겠네요. 명품 스테이크입니다. 오. 다양하게 구성한 제품인 만큼 정말 저렴합니다. 게다가 전 제품 무료 배송. 한우곰탕과 한우 한돈 스테이크를 정말 저렴하게 만나는 방법. 김용민닷컴에서 테이스티나인 일품 한우곰탕과 직화 스테이크 특별 구성을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횡성 축협 일품 한우곰탕 500g 5팩과 함께 최연석 한돈 한우 직화 스테이크 160g 2팩 다 합쳐서 세상에 35,900원입니다. 어머, 다 합쳐서 가격 35,900원. 너무 착하다. 예, 한우곰탕 5팩 그리고 최연석 한돈 한우 직화 스테이크 2팩 해서 35,900원입니다. 자, 연말 네 따뜻한 이제 곰탕 여러분 지금 먹을 때입니다. 예, 자 저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예, 아유 국물이 정말 맑으네요. 국물이 네. 아주 좋아요, 맛이. 네, 맑아요. 예. 스테이크도 진짜 맛있네. 스테이크 맛있네요. 아이고 이거 약간 나주곰탕 같아. 진짜. 나주곰탕. 예. 아니, 나주곰탕보다 더 좋아. 더 맛있어. 예전에 어느 날인가 갑자기 아침에 나주곰탕이 먹고 싶은 거예요. 무슨 뭐 TV를 본 것도 아니고 유튜브를 본 것도 아니고 나주곰탕 이 넉자에 갑자기 꽂혀가지고 바로 SRT를 타고 나주에 갔어요. 오, 네. 그래서 곰탕 먹었는데 그때 깨달았지. 별거 아니구나. 맛있는 대로 간 게 아닌 것 같아. 아유, 근데 이거 진짜 감동이네. 네, 너무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다. 와, 죽인다. 요즘같이 추운 날에는 곰탕으로 더 먼저 몸을 딱 따뜻하게. 데펴야죠. 스테이크. 자, 스테이크. 오! 이야! 맛있죠? 와! 그냥 이런 데 나오는 느낌이 아니죠, 그죠? 진짜 꿀이네, 꿀이야. 와, 스테이크. 응? 죽여주네. MB처럼. 네, 알겠습니다. MB가 또 3년 됐으니까. 네. 국밥 먹듯이. 오늘 3년 됐으니까 3년 기념으로 김용민은 배고픕니다. 김치도 한번 올려서. 김치, 야. 김치도 올려서. 그래서 한번 올려봐야지. 예. 자, 김치까지 올려가지고. 네. 너무 좋아요. 아니 집에 어른 있으시면 이거 팩으로 사다 좋다. 놓고 그렇지. 끼니 때마다 이렇게 데워 드시면 딱 좋을 것 만두국 끓여 같아요. 먹어도 되고, 다 먹었다. 저 만두국. 여기다 만두 좋겠다. 넣어갖고 네. 만두국 끓이면 되지. 신정을 세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만두국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바로 횡성축협 일품 한우곰탕에다가 만두하고 떡을 말으시면 어떨까 싶어요. 딱 지금 사셔야 되겠네. 오늘 방송 보시면서 바로 주문. 국물 한 번만 국물. 시원하게. 국물. 아유, 정말, 먹어도 고기가 계속 나옵니다. 너무 맛있어. 아니, 여기 이런 데 들어있는 대추를 먹지 말라는 소리 있던데. 아, 왜?
대추를 먹었는데 대추가 이 너무 맛이야. 맛있어요. 아, 그래요? 이 맛이야. 여기 대추 왜요? 대추 아니, 좋아 고기에 먹었대. 뭐 그런 게 대추 속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대추 먹지 마라. 이런 썰이 있더라고요. 대추 속으로 들어간다? 와, 스테이크가 죽입니다. 어? 그래도 저기 열심히 안 먹어 보이는 것 같은데 내가 사랑하는 건 아껴 먹습니다. 와, 아니 봐봐, 이게 고기로 꽉 차 있어. 와, 아, 배가 벌떡 일어나네. 그래요. 배가 벌떡 일어난다는 표현, 술꾼들이 쓰는 표현입니다. 예. 아, 그래요? 처음 들었네. 아, 이거. 이제 이명박처럼 일하러 가야겠네. 나 오늘도 열심히 뜯어내러 가자. 근데 박진영 선생님, 박진영 교수님, 저희 아들이 중학생인데 네. 중학생들 사이에서 이명박은 유능한 사람이다. 이런 이미지가 있대요. 무슨 사람이요? 이명박이 어. 경제를 살린 유능한 사람이다. 어떻게 이런 이미지가 생기지? 2008년도 이제 리먼 사태 때, 우리가 잘 넘어갔죠. 잘 넘어갔는데, 그거는 사실은 노무현 정부 때 굉장히 준비를 잘했어요. 노무현 정부 때 우리가 논쟁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한국도 이제 유럽식, 특히 이제 영국이라든가 아일랜드 같은 금융자본주의 국가로 갈 건가, 아니면은 독일식의 산업자본주의를 유지할 건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논쟁을 오랫동안 했어요. 이명박이가 만약 그때 대통령이었다면 당연히 금융자본주의로 왔겠지. 뭐 그랬을 수도 있죠. 근데 BBK를 만드신 우리 이제 네. 이명박 씨가. 그렇죠. 그쪽에 밝은 사람이에요. 근데 노무현 정부 때 그 결론이 우리는 결국은 독일식의 산업자본주의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이제 선택을 했던 건데 그게 굉장히 유효했고 리먼 사태를 이렇게 넘어서는데 구조적으로 많은 도움이 됐죠.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MB가 유능했다. 야, 참. 근데 MB가 결국은 노무현 대통령 때 매뉴얼 이런 것들 다 팽개쳤다가 다시 다 꺼내요. 그렇지. 다시 다 꺼내요. 재임 중에. 처음 집권할 때 그냥 노무현 거 다 부정하면은 그러니까. 뭐 좋아질 줄 알고 했다가. 그때 뭐 이지원 이런 거 다 부정했어요. 청와대에서 했던 건 다 부정했어요. 다시 다 꺼내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노무현, 이명박 때 이 한국 사회의 관료제의 매뉴얼이 완전히 이제 다 만들어진 거죠. 다 만들어진 거고 지금은 저는 그런 주장하는데 이제는 관료제 매뉴얼을 오히려 해체할 때가 됐다. 왜냐면요 사회적 현상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매뉴얼이 속도로 따라가지를 못해요. 결국은 뭐냐면은 공직자들과 정부의 창조성, 그다음에 집단지성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해야지 이제는 서류상의 매뉴얼을 따라가다가는 세상을 따라갈 수가 없는 시대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제 관료제를 역으로 해체하는 그런 시대로 가야 된다. 이게 이제 탈근대라고 하는데 그런 식에서 좀 생각을 해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자, 좀 드시고. 네. 아유, MB. 아유. 응? 누구야? 쟤네들 누구야? 그래서 저 사진 보고. 옆에 누구예요? 아이돌 그룹이? 저분을 보고 이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릴린 맨슨으로 착각을 했어요. 또 오른쪽에 계신 저분이 마릴린 맨슨이라고 아주 굉장히 프로그레시브한 그런 음악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네. 닮았다. 뭐 글램락 이런 거 하는 사람 있어요. 그렇지. 예, 마릴린 맨슨. 너무 닮았어요. 그래서 예전에 서울시장 할 때 홍대 클럽을 없애겠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했다가 막 난리가 나니까 저 홍대 클럽 가가지고 저렇게 사진을 찍었는데 마릴린 맨슨이 내한 공연 온 게 아닌가. 뭐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실제로. 예. 윤석열 대통령은 콧수염 붙여놓으면 히틀러 닮았을 거야. 맞아. 살짝 빼면. 얼굴 색깔도 뽀얗고 해가지고. 자, 그래요. 우리 지난 2022년 한번 돌아보면은 대선. 9개월 지났습니다. 대선 왜 졌습니까? 지방선거 왜 졌냐, 분석한 게 있어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민주당이 왜 졌냐? 민주당 때문에 졌다. 국민의힘이 왜 이겼냐? 민주당이 잘 못해서 졌다. 답이 그렇게 나와요. 아니, 민주당이 뭐 만유의 국입니까? 그러니까 이 보수라는 세력이 이미 이제 그 탄핵을 거치면서 많이 이제 이 우리 사회에서 이 나라를 이끌 주체 세력으로는 국민들이 인정을 하지 않게 됐는데 민주당이 잘 못하니까 이 세력이 다시 자꾸만 이렇게 회기가 살아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민주당이 좀 잘해라. 니네들이 좀 잘해서 너희들 세력 말고 이거를 나라를 이끌어갈 좀 제대로 정신 박힌 세력이 누가 있냐. 근데 그걸 지금 못하니까 회초리를 이제 자꾸만 살짝 주시는 것이 아닌가. 어쨌든 지난 그 대선의 패인은 뭐 부동산이라고 얘기는 많이 하는데 저는 민주당이 집권 전략이 없었다. 저는 그걸로 얘기하고 싶어요. 집권 전략이 없었다. 네. 결국 이번 대선의 패인은 민주당이 진 거지 국민의힘이 이긴 게 아니다. 그렇죠. 이렇게 네. 봐야 될 텐데 네. 그렇다면 민주당은 도대체 뭘 잘못해서 심판의 대상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가지고 국민의힘이나 윤석열이 마음에 들진 않지만은 민주당을 어떤 식으로든 하여튼 연맥해 봐야겠다. 이런 민심이 다수의 민심이 돼가지고 결국 그 표심으로 드러난 것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네. 민주당이 도대체 뭘 잘못한 겁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에 대해서 그 국민들이 엄청난 사랑을 보내줬거든요. 그럼. 3번의 선거를 거의 압도적으로 밀어줬는데 그러니까 그 속에서 우리 사회가 그 지금 아까도 저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거든요. 제일 중요한 문제가 저는 이 노동 현장의 변화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기계,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가 예전에 그 배운 걸 떠올려 보면 생산력과 뭐 생산 관계, 뭐 변증법적 발전 이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 생산력이 엄청나게 기술의 어떤 혁신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거든요. 아, 그렇지. 그 속에서 이 노동의 문제가 굉장히 지금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손을 놓고 있어요. 사실 이번에 윤석열 예컨대 이제 변화라고 하면은 네. 가장 상징적인 게 그 카운터에서 계산하는 그렇죠. 그 역할을 요즘 키오스크인가요? 그렇죠. 그걸 다 교체가 되고 그 있잖아요. 기계가 다 하고 있잖아요. 예. 그 앞으로 이런 비슷한 일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고 노동 없는 성장. 그렇죠. 노동 없는 성장이 계속 될 근데 거란 말이야. 노동 없는 성장인데 그게 저성장이면서 양극화를 가져오는 이런 상황이고 대표적인 버스 안내양 지금 말씀하신 그 계산원도 그렇지만 버스 안내양도 그런 거거든요. 우리 진작에 이제 그거는 그렇죠. 또 사라졌죠. 문이 자동화되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변화에 있어서 그 민주당이 그거에 맞춰서 그 당원들을 교육을 시키든 아니면 정책적인 대안을 내든 아니면 현장의 목소리를 집요하게 듣든 세 가지 중에 하나는 해줬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회로 갈 것인지에 대한 거를 좀 계속 아젠다화하고 의제화하고 해야 되는데 그거를 못했다. 그런 고민은 국민의힘도 안 했고 윤석열이도 뭐 당연히 안 했고 다 안 했죠. 그러나 이재명은 했습니다. 아, 이재명 대표님. 기본소득 문제라든지 이런 네네, 것들이 그렇죠. 다 그런 어떤 노동의 변화에 따른 것이었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 뭐 고용 없는 성장으로 가게 되면은 결국 인간만 불행해진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소비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렇죠. 그 차원에서 이제 뭐 기본소득도 생각하고 그랬는데 그거 다 그냥 민주당에서 위험하다. 그렇죠. 뭐 포퓰리즘이라고 이게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준비를 못한 거죠. 그런 뭐 대안을 제시하든가 대안은 또 없어요. 대안이 없어요. 그러니 뭐 대책 없는 정당이 돼버렸고 그래서 야 여기 민주당한테 그 더 시키느니 차라리 뺏어서 쟤네들한테 한번 시켜보자. 그러니까 이게 뺏어서 쟤네들한테 기대를 하고 시킨 게 아니고 얘네가 못하니까 얘네를 때려준 거예요. 심판은 얘네를 한 건데 그러니까는 양당제니까 A를 심판하니까 그냥 B가 가져간 게 된 거죠. 근데 지금 그 부동산 관련해서도 이제 당원들이나 이제 지역에서 민주당이 어떤 활동을 하시는 분들하고 얘기해 보면 너무 이해 수준이 너무 낮아요. 그러면 부동산 때문에 졌다고 그렇게 뭐 결론을 그렇게 많이 냈잖아요. 그러면 당원들에 대해서 이 부동산이 도대체 우리나라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당원 교육을 집중적으로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이 부동산이라는 그 뭐 이데올로기, 그 언론과 자본이 공세를 내리는 이데올로기에 그 당원들이 뭔가를 이해를 하고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만들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굉장히 예리하십니다. 저 많이 동감하고요. 네. 결국에는 그 민주당에게 이제 국민들이 기회를 줬을 때 뭐 정말 대단히 상징적이고 또 대단히 또 이제 실효적인 뭔가 변화를 보여줬어야 했는데 뭐 그냥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예, 뭐 물론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뭐 우리 민주주의, 뭐 인권, 평화를 위한 아주 거대한 족적이 있었지만은
근데 그게 뭐 우리 현실의 삶에서의 어떤 그런 자신의 어떤 번영과 발전에는 크게 그 어떤 드러나는 바가 없는 것 같고, 예.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또 실망을 했던 바고, 거기다가 이제 부동산 문제라든지 또 페미니즘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분노를 또 표출하는 지점들을 또 계속 포인트를 만들어냈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유일하게 잘한 게 그런 거야. 그렇죠. 부동산 불만 민심, 페미니즘 불만 민심을 조직화한 거. 근데 이것만으로 어떻게 직분할 수 있느냐라는 게 사실은 제가 한 달 동안, 3월 한 달 동안 너무 힘들었던 것이, 아니 어떻게 대통령을 뽑는데, 미래 가치를 뽑는 대통령을 뽑는데 어떻게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가 뽑힐 수 있는가? 제가 그동안 생각했던 민주주의의 그 공식이 다 깨진 거예요. 예. 그렇죠. 역대 이제 대통령 선거는 총선이 회고적 선거면은 미래 전망적 선거다. 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번 대선은 이제 회고적 선거가 된 거 많았죠. 그거는 결국은 금방 그 말씀하신 이 시대 정신을 읽지 못했다는 것 외에 선거운동을 잘못했다는 뜻도 있어요. 선거운동 잘못했다. 네. 선거운동을 잘못했다고 이제 말씀드리는 거 첫 번째는 안철수입니다. 안철수. 네. 안철수가 윤석열한테 못 붙게 했으면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단일화가. 네. 아니, 쉽게 페인이었어. 단일화가 페인입니다. 단일화가 선거 전략에서는 가장 큰 페인입니다.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그 지난 대선 때 우리 박진영 교수님이 이재명 안철수 연대를 나름대로 또 열심히 주장을 하셨죠. 주장하셨고 또 뭐 물밑 물밑에서 또 작업도 역할도 하고. 하셨는데 그건 왜 안 됐어요? 아니랬죠. 아니랬어요? 아니랬죠. 마지막에 안철수가 안 갈 거라고 이제 확신을 했었는데 저는 뭐 지금도 의심하는 게 윤석열에게 안철수가 고개 숙일 수밖에 없는 뭔가 하나 카드가 있었다고 봐요. 그렇지 않으면 안철수도 인간인데 손가락까지 자르겠다고 해놓고 그렇지. 그리고 한 2, 3일 뒤인가 가가지고 그렇죠. 해줬는데 탁 던지면서 우리가 말이야 우리 안 후보님 뭐 좀 앞으로 좀 잘 되시고 또 미래에 또 뭐 지도자로 와서 실현한 그 뜻을 좀 잘 뒷받침해드리고 싶은데 근데 이게 있단 말이지 이게 있어. 저는 그렇게 짐작합니다. 아니 이게 있으면 좀 고단하지 않나? 지금 안철수가 지금 팽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 봤을 때는 안철수는 윤석열에게 뭔가 약점 잡힌 게 있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아까 제가 연기한 거는 그냥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뭐 내피셔? 저도 짐작이. 짐작이. 이거 잘 얘기해. 맞아요. 짐작이라고 안 하면 얘네들은 허위사실 적시라고 또 한다고. 짐작입니다, 짐작. 짐작이야, 짐작. 예. 우리가 무슨 근거로 그걸 알겠어요. 근데 너무 이상하잖아, 단일화 과정이. 그렇죠. 단일화 과정이 그래서 이상하죠. 이 얘기를 한 건데,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왜 그렇게 안철수 잡는 게 어려웠나? 그러면 우리는 그 당시 뭐 저는 뭐 핸들링 할 이재명 카드가 후보나 캠프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봅니다. 최선을 다했다고 보고 네. 그 마지막까지 이제 며칠 이제 방심한 거죠. 그 상황이 그러면은 안철수가 결국에는 단일화 할 것이다를 가정하고 예. 민주당에서는 뭘 대비했어야 합니까? 뭐 단일화하는 상황에 대해서 대비를 했더라면 안철수를 폭격을 했어야 되겠죠. 아. 안철수가 가지고 있는 1점 몇 %, 그것마저도 없는 상황으로 만들었어야 됐겠죠. 아니, 그것도 있고 차라리 그럼 정의당을 확실하게 땡기던가. 근데 그거는 제가 보니까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심상정 후보와 단일하면 심상정 후보 안 찍는 따라오는, 표들이 안 오고 따라온다. 그냥 투표를 안 한다라고 결론이 났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심상정까지도 단일화를 하는 게 맞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 당시에 이제 제가 끊임없이 주장했던 게 통합정부를 주장했었는데 그러면서 심상정 캐비넷 하나 딱 이야기를 하고 김동연도 캐비넷 이야기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좀 구체성을 보였더라면 하는 뭐 그런 약간 아쉬움은 좀 남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그 시뮬레이션 결과는 그랬다고 하지만 이제 그거를 현실화시키는 실제로 그 단일화가 되면 또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노력을 최선을 다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지난 대선은 그냥 개인 플레이였어요. 이재명 대표의 후보의 개인 플레이가 거의 끝까지 갔고 팀 플레이가 안 된 거죠. 예를 들자면 지금 이제 우리 박지원 원장님 복당하는 문제로 왈가왈부하고 말이 많지 않습니까? 물론 저는 정청래 최고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만은
김한길이를 데리고 가고 박주선이를 데리고 가고 하는 게 우리가 보기에는 뭐 정말 그 쓰다 버린 사람 구세대 인물 같은데 그쪽에서도 데리고 왔을 때 단 몇 프로라도 오기 때문에 데리고 가는 그쵸. 거예요. 그게 현실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 당시에 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든가 어떤 접촉할 수 있는 사람을 최대한 접촉하면서 데리고 오고 모셔오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폭넓게 생각했더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좀 아쉬움이 남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민주당이 이제 그 주도 세력이 돼야 된다라는 공감대는 좀 있지만 아직은 밑바닥까지 이렇게 뿌리가 다 내린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한두 표가 있더라도 일단 데리고 와서 연대를 하면서 그렇게 해야 됐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부분을 이제 구시대로 보내야 된다. 우리가 거기에 손을 잡으면 안 된다라는 뛰어넘을 만한 새로운 것을 내놓지 못했으면 그거라도 해야죠. 그렇죠. 그게 그거라도 없으면은 손을 잡고서 일단 현실적인 표 계산을 해야죠. 노무현은 동교동과 척지면서도 새로운 대통령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만한 능력이 없었으면 구시대 와도 손을 잡아야죠. 그건 현실입니다. 이제 현실적 표 계산, 냉철한 그런 현실 인식 속에서 그게 필요하다면 아니면 다른 거를 아까 둘 중에서 심상정을 더 확실하게 잡아오든지. 지금 이제 대선 끝나고 7개월이 됐습니다만 네. 민주당이 대선 이후에도 정신 못 차렸다고 생각하는 것 첫 번째 이유가 뭔가 하면요. 대선 평가를 문재인이 잘못했느냐 이재명이 잘못했느냐 하는 걸로 갈등 관계로 갖고 가가지고 그 시대 상황에 대한 정확한 평가도 제대로 못 내리고 있어요. 노웅래 민주연구원장이 있을 때 평가가 나온 거죠? 그렇죠. 거기에서 그거는 평가라고 할 수가 없고요. 그게 평가,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네. 부동산 문제 가면은 철학적인 문제까지 가야 됩니다. 정치를 보는 눈이 정의감으로 보는가 이익관계로 보는가. 부동산을 정의감의 문제로 보면은 욕망으로 봐서 비판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정치가 이익관계로 보면은 당연히 부동산을 통해서 우리를 지지해 준 사람이 이익을 챙겨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럼 근본적인 것까지 성찰하고 반성했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정말 나쁜 사람, 수준 낮은 집단이 이재명 탓인가 문재인 탓인가로 이 논쟁을 끌고 감으로 인해 가지고 대선 평가도 제대로 못했어요. 맞아요. 대선 평가가 아직도 제대로 안 됐어요. 그때 그 민주연구원에서 나온 거는 그냥 신문 기사 편집한 수준밖에 안 되고 그거를 대선 평가라고 한다면 민주당은 이게 집권 집단이 아니에요. 그 정도. 평가 때문에 네. 평가가 못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죠. 노웅래 원장님은 좀 안타까운 상황에 놓였는데 그때 수준 낮은 인간들이 나와가지고 네. 패널이 접사하고 나와가지고 문재인 탓이니 이재명 탓이니 그런 식으로 함으로써 평가하기가 힘들어지는 상황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연구원을 그렇게 운영하시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이 국면에서 편을 못 들어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일단 대가리 한번 박으셔야 될 것 같네 보니까. 아니 지금 그 노웅래 원장님 그 지금 현장에 CCTV 그거 지금 같이 그거 다니면서 하고 계신데요. 네. 내가 여기서 돈을 받았다고 지금 그렇게 검찰이 얘기해서 그 뭐 음식점이든 어디든 가서 CCTV 그거 열어보고 그 구조 이게 돈을 받을 수 없는 구조다 이거 지금 입증하고 다니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봤을 지금 때는 헛수고 알고 계세요. 아니 그 검찰이 뭐 그런 디테일로 무너질 조직입니까? 응?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우리 참 노웅래 안타깝습니다. 원장님은 참 이도저도 아닌 정치를 하시다가 참 고난을 겪고 계시는 겁니다. 대우각성하시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검찰개혁 대열에 합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 나도 저 윤석열이한테 미포했다가는 큰일 나겠다. 이 생각하실 것 같으면 그만두죠. 정치 그만둬. 집에 가. 뭐 이렇게 날마다 그 위협감을 느끼면서 정치를 하나? 빨리 저 의원직 사퇴하고 그만두신 다음에 그리고 이제 다시는 정치 같은 건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마음먹으시기 바랍니다. 편안하게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그 협박에 지금 굴복할 그렇죠. 것 같으면 뭐하러 정치를 합니까? 그리고 세게 들이받을수록 못 건드립니다. 세게 들이받으면은 또 저쪽에서 이렇게 강펀치가 날라온다? 맞으면은 정치 탄압이지. 그치. 그렇지 않아요? 누구야, 우리 요즘 보수 참칭 패널 네. 장성철 소장이 그 이야기 하더라고. 네. 왜 그렇게 세게 해?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지 안 건드립니다. 그러더라고. 그렇지. 맞아요. 봐봐. 저쪽이 한 방 치면 우리는 뭐 돌이고 뭐 다 주워가지고 그러니까 세방 노웅래 쳐야지. 죄는 뜨뜻미지근한 죄예요. 노웅래 죄는 그거야. 세게 들이받아봐. 아니 변희재 봐봐. 변희재 못 건드리잖아. 그렇죠. 그렇게 나가야 돼. 이재명 대표님 역시도 아주 당차게 세게 욕을 먹건 이런저런 비아냥을 듣건 신경 쓰지 말고 밀고 나가시면은 무쏘의 그 뿔처럼
그다음 뭐지? 무수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혼자서 가라. 아, 그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나? 그렇게 정말 우리가 지금 이제 민주주의를 하니까 정치라는 게 이 사법적 잣대 이걸 가지고 하는 게 그나마 이제 최고의 탄압인데 100년 전에 정치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목 날라갑니다. 참이지 능지 3대가 날아가요. 본인만 날아가는 게 삼족이 뭐라고 그 중국은 구족이를 멸합니다. 맞아요. 그런 정도의 각오로 아니 제왕이 되는 거예요. 윤석열이가 쓰레기인 거 다들 알고 계시잖아. 걔랑만 놀잖아요. 걔하고 놀 때 제일 좋아하고. 싸우고 그래서 윤석열이한테 불이익 받으면은 정치인으로서 더 커지는 겁니다. 지금 저 존재감이 사라지신 우리 그 민주당 정치인들 좀 반성하세요. 이 시대에 감옥 가는 거는 큰 훈장을 다는 겁니다. 대권 주자 되는 거예요. 이 기회를 왜 놓치냐 이거예요. 언제 또 이런 기회가 오겠어? 우리 김 목사님 그 감옥을 보내. 왜? 욕심이 과하신 거 아닙니까? 왜요? 왜 감옥을 보내 사람들을? 한번 가시려고? 아니 민주당 의원들 만약에 감옥 보낸다 그러면 이쪽은 리스크가 없을 것 같아요? 리스크 있습니다. 한 발 떨어져서 밖에서 보면 다른 나라에서 보면은 야당 의원을 구속시키네 저 정권이 이런다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윤석열 정권의 만행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전 세계에 알릴 필요가 있겠다 해서 이제 평화나무가 내년부터 네. 영어 뉴스를 만듭니다. 오, 대단하세요. 영어 네. 뉴스를 필요해요, 만들 필요해요. 계획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뜨겁게 또 성원해 주신 이런 은혜에 어떻게 보답할까 고민했는데 어나운서는 구했습니까? 지금 저 구하는 중입니다. 아나운서 없어도 다 번역되잖아. 아니야, 근데 이제 누가 멘트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찾고 있는 중이고 또 영어 작가도 같이 해가지고 이 윤석열이의 그 만행들 제가 있잖아요. 싼 맛에 한 명 추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세계로 가는 세계로 저널리즘? 가는 뉴스. 그래서 세계로 가는 저기 뉴스? 그 영어 뉴스로 전 세계에 뿌리고요. 또 이제 호응이 좋으면은 불어 뉴스도 만들고 오, 네, 그렇게 필요해요, 해가지고 필요해요. 전 세계가 윤석열이가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를 좀 네. 알게 할 필요가 있어요. 맞아요. 예. 네. 그래야 뭐 브레이크를 밟게 하든지 또 이런 놈들이 또 해외 선진국들이 좀 비판적으로 보면은 벌벌 떤다. 맞아. 이런 사대주의자들은 우리 저기 최지훈 박사가 잘할 것 같은데. 네네. 최지은 박사님. 나중에 예. 같이 이렇게 해도 되고. 예. 그거 되게 좋은 아이디어예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제가 그래서 내년에 우리 평화나무 많이 도와주시는데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시는 이런 성원, 그 보답하는 차원에서 영어 뉴스를 만들어가지고 이름을 정했어요. 코리안 인사이트. 괜찮네. 코인. 코리안 인사이트. 코인을 많이 넣어야 되겠다. 코인을 많이 넣어주십시오. 아니, 되게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관심 너무 선망한대요, 우리나라를. 근데 그런 영어 뉴스로 해서 지금 이 선진국의 이 좀 어두운 면을 낱낱이 밝혀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네. 드디어 아마 전 세계의 민주 시민들도 뜻을 모아서 그렇죠. 윤석열이의 이런 만행에 대해서 그렇죠. 이거 정말 상상을 초월한 만행 아닙니까? 아마 근데 이게 제대로 영어로 번역돼서 해외에 알려지질 않아 지금. 한국인들 보통 이제 그 이야기 하잖아요. 유머 비슷하게 유현진, 싸이, 김정은, 한국인들 그렇게 생겼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새로운 주의 이제 빌런의 얼굴로서 네. 한 분이 또 등장하시겠네요. 예, 그래서 뭐 우리 평화나무가 또 그런 일로 인해서 탄압을 받을 것도 같아요. 엄청난 탄압을 받을 것 같아요. 그럼 저기 LA에다가 지사를 하나 냈어요. 아니 뭐 하여튼 그렇게 되면은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렇죠. 그러나 윤석열이에게 탄압을 받는 거는 이건 축복이다, 은총이다 이런 생각으로 내년에 임할 생각입니다. 여기 막 압수수색 들어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뭐 오라 그러지 뭐. 그래서 오라 그래가지고 네. 저기 서랍에다가 그 신문지에 싸는 거예요. 딱 열어봤을 때 똥이냐. 얼마나 기분 더럽겠어. 예, 곳곳에다가 똥을 신문지로 싸가지고 만지게 할 생각입니다. 예, 그래요. 생각만 해도 너무 좋다. 네, 그렇습니다. 포장을 좀 비밀스럽게 잘. 잘해야지. 아주 이쁜 포장지에다가 딱 열었는데 똥이야. 예, 저희는 만반의 준비를 다 하려고 합니다. 예. 이 고난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겁쟁이가 되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아니, 국민을 위해서 감옥 좀 가면 어떻습니까? 우리 또 국민들은요, 그렇게 해서 탄압받아가지고 열심히 싸우다가 탄압받고 감옥 가봐. 사안이 어떻건 간에 무조건 응원합니다. 지지해줘요. 나오면은, 감옥에서 나오면은 바로 대권 주자 되는 거야. 이 좋은 기회를
놓치고 있어요, 인간들이. 아, 정말 너무 답답합니다. 아, 저 감옥 좀 갔다 오면 어때? 요즘 감옥에서 뭐 고문을 합니까? 그렇다고 맞아요. 또 저기 음식을 안 줘요. 아, 물론 이제 박근혜도 다 있었어. 감옥에서 다 다만 있을 수 있어요. 그 얘기는 있다고 하더라고. 들어갔는데. 정장 이상 못 먹게 할 걸요 아마. 아, 그래. 아니, 거기 있으면 하는 일도 없는데, 아, 감옥 다녀오신 적 있으신가? 아니 저는 안 갔습니다. 예. 저도 안 아주 예. 좋았습니다. 아니, 근데 다녀온 우리 변희재 씨 얘기로는 요즘 감옥 좋대요. 그러니까 뭐 시설이 많이 개선됐다고 아, 하더라고요. 그것도 그렇지만 네. 서울구치소에 또 이제 나름대로 기업인들도 많이 들어가 있잖아. 기업에서 그렇게 또 열심히 또 회장님 또 따시게 뒷받침하다 보니까 따뜻하게 음식이 해주시나 좋대. 보다. 음식도 좋고 음식도 그리고 뭐 그 안에 있으면 사색도 하고 책도 읽고 또 뭐 그러느라고 별로 이렇게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고 잘 싸울 수 있다고 하더라고. 또 투쟁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들 그게 맨날 생각이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집권해가지고 난 장관 해보고, 그래서 막 자기 몸값 올리고, 다음에 공천 받고, 또 다음에 뭐 하고, 그렇게 해서 중량감 높아지면은 무슨 부총리도 총리도 한번 해보고, 그렇게 해서 대권 도전하고, 이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다 그 생각들만 하고 있는 거죠. 일체 무슨 이 우리 사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고난을 겪을 마음 일도 없으면서, 어디서 그런 아주 싸구려 발상만 하고 있어요. 제가 공무원적 발상을 하고 있어. 이번 대선 때 옛날 어른들, 나이든 정치인들, 우리가 봤을 때는 부태라고 할 만한 정치인들하고 일을 같이 해봤어요. 수준이 너무 높아요. 국정 운영이라든가 나라에 대한 나이든 어르신들이 수준이 높다고요? 수준이 너무 높아요. 정치 경륜이 쌓인 게 아니라 공부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지금도 공부하고 있는데 지금 정치인들 보면은 공부를 안 해요. 공부도 안 해. 맞아. 공부를 안 해요. 아이고. 그리고 또 상임위 쓸데없이 너무 열심히 들어가요. 그거 안 중요하거든 생각보다. 출석부 안 찍으면 뭐 어떻게 그리고 되나요? 출석부 안 찍으면 안 되는 줄 알고 그러고 있어요. 아주 또 이렇다 유효타도 날리지 못해요. 또 보면은 아이고 진짜 한심한 것들 진짜 저런 게 어디서 누구 도움으로 공천 받고 실력도 안 되는데. 네, 다음 공천은 민주당의 운명이 걸린 겁니다. 그렇죠. 이번에 그 공천과 여러 가지 정책 관리하는 게 민주연구원의 정태우 의원이 지금 연장이 됐거든요. 이거 괜찮은 거예요? 그분 되는 거 괜찮아요? 훌륭하신 분인데 저는 전시에는 별로 그렇게 전시에는 일단은 전시에는 장수가 필요합니다. 그럼 다음 총선에는 무조건 잘 싸우는 사람 공천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정태호 씨도 친문 인사고 그냥 괜찮은 분이에요. 네. 인성도 좋으시고 좋은 분 정책 공부도 돼 있고 균형감도 있고. 균형감은 있죠. 지금 정책이 중요한 때니까 싸움이 중요한 때. 감옥을 가야 되는데 지금. 자, 모두가 감옥에 갈 마음으로 정치라면요. 감옥에 가지 않을 뿐더러 또한 세상이 바뀝니다. 참 제가 그 말씀은 전해드렸던 거예요. 네. 그 양문석 박사님께서 예. 이제 자기도 4대 천왕에 끼고 싶다라는 네.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4대 천왕이 누구입니까? 우리 저기 김홍민 목사님, 예. 변희재 대표, 예. 최대집 회장, 예. 그다음에 안진걸 소장, 예. 감옥 갈 각오로 싸우는 4대 천왕에 5대 천왕 대. 양문석 박사님도 같이 하고 싶다라는. 4대 천왕이란 말도 좀 생소하고 4명 다 감옥 갈 각오를 했다? 또 막상 또 그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좀 쫄리네. 예, 여러분 쫄린다는 건 농담이고 저는 언제든지 내일이라도 감옥 가라면 가겠습니다. 예, 우리 민주주의의 시계가 그 시침이 다시 민주주의 시대로 갈 수만 있다면은 제 운명 하나쯤은 얼마든지 이 역사에 헌정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자 내년에 우리 정치가 좀 희망이 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올해 방송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박진영 교수님, 이은영 소장님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그리고 우리 여러분 김용민 TV가 만든 달력 이제 거의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지금 빨리 구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6명의 우리 여성 유튜버들 민주진보 진영 유튜버들이 참여한 달력 여러분 많이 구매하시고요. 이분들과 함께하는 2023년이면은 없던 희망도 생기는 그런 보람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6여걸 달력 많이 구매해 주십시오. 김용민닷컴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내년에 뵙겠습니다.